안녕하십니까. 한국 사람 만들기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후쿠자와의 문명 개화론으로 잡아봤습니다. 후쿠자와는 이제 김옥균, 그리고 또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특히 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개화파가 형성되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이동인이라는 불교 스님이 있습니다. 이동인과의 관계를 통해가지고, 개화파를, 만든 사람이고, 개화파의 세계관, 그것도 만든 사람이고, 참 지나고 나서 이제 우리 역사를 보면은 역설이지만, 조선, 특히 김옥균한테, 개화파들한테 독립의 중요성을 불어넣어준 사람이 후쿠자와입니다. 그러니까 후쿠자와가 제일 유명했던 게 독립주의자였습니다. 일본에 하도 독립해서 일본 사람들이 독립주의자라고 했었던 거고, 그리고 후쿠자와 본인도 그랬고 많은 일본 사람들이 우리가 말한 개화파들을 독립당이라고 그랬었어요. 왜냐하면 중국으로부터 독립을 해야 되겠다라고 한, 속방으로부터 독립을 해야 되겠다라고 처음 조선 사람이 느낀 게, 김옥균이나 이런 사람들이 처음으로 이 속방제도라는 게, 조공제도라는 게 이게 근대 국제법에 의하면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조정에서 같이 고종이나 민중전이나 민시척족이나 모든 사람들 같이, 물론 면함 최익현이나 화서희 향로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여기에 지금 있는다라는 건 말이 안 된다라면서 이제 독립의 중요성을 처음으로 알고, 이제 국제 질서라는 게 뭐고 독립된 국가들의 질서라는 걸 이제 알기 시작한 게, 그게 전부 다 후쿠자와한테서 이제 배워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독립문이 여러분 누구를 상대로 독립하는 걸 기념하는 문입니까? 그게 독립문이 우리가 자꾸 서대문 형무소 앞에 있고 그러니까, 그게 일본을 상대로 무슨 독립을 하겠다고 세운 건 줄 알았는데, 이게 1898년에 세워집니다. 1898년에 서재필이 미국서 돌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청일전쟁이 나서 드디어 친청파가 다 몰려나가고 민시척족이 밀려나가고, 그러니까 갑신정변 때 미국으로 쫓겨서 도망갔던 서재필이 사제를 다 팔아버리고, 그러고는 돌아와서 독립신문을 만들고 독립문을 세우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독립문이 어디에 세워집니까? 영운문 앞에 세워지죠. 그게 왜 무학제국에 있습니까? 그게 뭐냐면, 중국에서 사신이 오면은 항상 무학제국에로 들어오거든요. 그럼 거기 지금 독립문 앞에 보면 이렇게 큰 기둥 2개 서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영운문에, 그러니까 은혜를 영접하는 문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으로부터 칙사가 오면은 그 칙사를 맞이하러 왕이 나가서 칙령을 받는 그 문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헐고서 그 자리에다가 독립문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독립협회는 독립문은 일본으로부터의 독립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전부 다 중국으로부터의 독립. 그러니까 일본이 안 허물었겠죠.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을 주장하는 독립문이었으면은 일제 36년 동안에 그걸 허물지 그걸 왜 내뒀겠습니까? 이건 일본이 도와서 일본의 개화파들한테 후쿠자와 유키치가 독립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느냐. 조선은 지금 독립국가가 아니다. 그러니까 가서 독립을 위해서 싸워라 해서 그랬었던 거고요. 그래서 나중에 갑신정변이 일어나고 이제 등등 그러는 거지만, 그리고 나중에 결국은 그 개화파가 돌아와서 독립문을 세우지 않습니까? 왜? 일본이 청을 이겨주니까, 청일전쟁에서. 그래서 시모노세키 조약에 청일전쟁 끝나고 나서 그 강화조약의 시모노세키 조약의 제1조가 뭡니까? 조선은 중국의 속방이 아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독립만세. 그래서 독립문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독립협회가 있습니다. 그 독립을 이라는 개념을
김옥균, 서재필, 박영효, 이분들한테 심어준 사람이 바로 오늘 이제 말씀드릴 후쿠사와 유키치입니다. 근데 후쿠사와는 그만큼 이제 우리 역사에서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저는 더 넓은 의미에서 동양 전체가, 우리 동아시아 전체가, 그러니까 중화 질서라는 중국식 세계관에서 근대적인 세계관으로 벗어나는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 그 새로운 그 세계관을 우리한테 주어진 건데, 이제 말씀을 드리면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도 새삼스럽지 않은 세계관인데, 그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세계관을 후쿠사와가 먼저 서양으로부터 들여오고, 그걸 이제 일본 사람들한테 퍼뜨린 거고, 그게 개화파들을 통해 갖고 개화파한테 전수가 돼서 조선에까지 건너와서 우리는 이제는 뭐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는 그런 사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그 설명을 드리는 위한 방법으로, 자, 이제 사문에서 문명으로 왔는데, 우리가 이 개념 정리인데요, 우선. 우리가 보통 이제 문명 많이 쓰는데, 이 문명이란 말 자체가 후쿠사와가 만든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명, 우리가 그러면은, 문명이란 말은 조선 사람들은 안 썼습니다. 그러니까는 화서 이항로가 됐든, 연암최익현이 됐든, 우암송시열이 됐든, 이 사람들은 우리가 중국의 문명을 받아들였다 이러지 않았습니다. 문명이란 말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이라는 말은 썼죠. 문사, 무사 할 때 그 문은 있었고, 그럼 제일 우리가 쓰는 지금 말, 문명이란 말과 제일 흡사한 말이 사문이죠, 사문. 보통 우리가 사문난적 할 때. 근데 사가 뭐냐면 이거란 뜻이거든요. 이거. 그냥 이거.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사문이라는, 맨날 사문난적 하다가 사문이, 이게 이런 거구나라는 걸 처음 알았던 게, 지금 하버드 대학교의 중국학과에서 가리키는 피터 몰이라는 교수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그 박사학위 논문을 쓴 책을 이제 나중에 하버드 대학 출판부에서 낸 책이 있는데, 책 제목이 This Culture of Ours예요. This Culture of Ours. 우리의 이 문명. 근데 그게 뭐냐고 봤더니 사문을 번역한 거더라고요. 사문을 영어로 번역하니까 This Culture of Ours예요. 그러니까 사문난적하면 뭐예요? This Culture of Ours. 우리의 이 문명에 대한 적. 이게 사문난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문 자꾸 이제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공자도 사문이라고 그랬던 거죠. 내가 있는 데 가면 어디든지 이 사문이 있다. 사문은 사라지지 않는다. 하늘이 사문을 버리시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논어에도. 사문이 이제 제일 비슷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사문은 뭐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지만 어쨌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양에서 지금 이 근대 후쿠사와 유키치 이전에 우리가 보통 문명관 그런 뭡니까? 요순 시대의 이상적인 국가가 있었고 그 요순 시대를 우리가 다시 회복하는 거. 거기서부터 타락을 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요순 시대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그 요순 시대의 모습을 가장 잘 보존해갖고 완성시켰던 게 주나라라는 나라였고 주나라의 그 예법이라는 게 요순 시대에 가장 근접하는 예법들이었고 그거를 공자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거를 이제 설파를 했던 거죠. 정립을 시켰고 설파를 했던 거고. 그래서 그 주나라, 그러니까 요순 시대의 거를 주나라가 잘 표현을 했고 그거를 했던 거를 공자라는 사람이 다시 잘 정리를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이제 이어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자가 위대한 사람인 거죠. 사라질 수 있었던 문명을 잘 정리를 해서 우리한테 전수를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한번 화서 이항로 말씀드릴 때에 또 했던 그 슬라이드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이제 그 사문의 도통, 사문의 그 정통성이 어디로 가니? 요순, 우탕, 문왕, 무왕, 주공 이렇게 내려가고 근데 그 다음부터는 정치인들이 아니라 학자를 넣어서 공자, 증자, 자사, 맹자, 주자, 장자, 정자 이렇게 쭉 내려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조선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됐느냐? 이항로, 화서 이항로 같은 사람이 봤을 때는 공자, 맹자는 묵자와 양주, 노자랑 싸워서 사문난적이 그 당시에는
사문을 지키려는 공자나 맹자는 묵가, 양주 이런 사람들하고 싸워서 이 정통을 지켰던 거고, 사문을. 주자, 장자, 정의, 정호, 형제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신유학이라고 하는 송유학이 나올 때는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중국에서 성했던 불교랑 이제 싸웠던 사람들이죠. 수당 시대에 번성했던 불교랑 싸웠던 그 사람들이 이제 또 그 다음 단계의 사문난적이랑 싸워서 이겼던 분들이면서 그래서 이 도통을 또 이어줬던 거고. 그리고 이제 그 화서가 봤을 때는 송시열. 그렇죠? 송시열이 중원 전체가 오랑캐 수중에, 청나라 오랑캐 수준에 떨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나라의 문명을 지켜냄으로써 그걸 가져와서 소중화로서 우리가 지켜내면서 중국 천하가 다, 중원이 다 오랑캐의 나라가 되어버렸는데 우리만이 이 마지막으로 그 요순 시대의 주나라의 그 전통, 이 도통을 우리가 이어받았다. 이제 이랬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항로는 의정척사가 뭡니까? 이항로 시대의 사문난적 의정척사가 천주교와 서양의 오랑캐들을 격퇴하는 겁니다. 이게 동양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중국 사람, 한국 사람, 조선 사람, 일본 사람들이 다 갖고 있었던, 월남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세계관입니다. 요순 시대에 이상이 있었고, 그게 이런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흘러왔었고, 물론 이제 송시열이 송자라는 건 이제 조선 사람들만 그렇게 생각했겠지만은, 아무튼 그게 이제 문명관이었어요, 조선에. 그리고 이거를 이제 조선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치인이 아닌 지식인들이 지켜낸다. 그러니까 이 조선에서는 아직도 지식인들이 이렇게 엄청난 힘을 갖고 있고 학교 교수들이 대단한 존경을 받고 뭐 이제 이러는데, 일본에서 똑같은 세계관인데 일본은 뭐예요? 일본은 지식인이 아니라 무사가 지켜냅니다. 문사가 아니라 무사가 이거를 지켜내야 돼요. 문사라는 건 뭐 아무 역할을 못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쇼군이라고 하는 도쿠가와 시대의 제일 힘센, 그렇죠? 바쿠후의 장이었던 장군, 쇼군, 그러니까 장군이 그냥 쇼군, 일본말로 쇼군인데, 그 쇼군의 공식적인 명칭이 정의 대장군이에요. 오랑캐를 정벌하라는. 그러니까 쇼군도 똑같은 거예요. 화서 이항로 같은 양반이 우리가 의정척사파를 하면서 이 문사들이 나와가지고 조선에 이걸 도통을 지켜야 되고 정통을 지켜야 되는 듯이 일본에서는 쇼군이 나서갖고 이 오랑캐들로부터 우리 정통을 지켜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쇼군이 지켜내질 않고 1854년에 미국하고 조약을 맺어버려서 개항을 해버리니까 이제 존황양이파들이 일어나면서 오랑캐들 척결하라고 쇼군 시켜놨더니 왜 당신이 문을 열었고 오랑캐들이 이 땅을 짓밟게 하냐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는 그 시동이 되지만, 아무튼 저는 그래서 같은 겁니다. 화서 이항로나 지금 이 존황양이파들이나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정통을 지키자. 전통이라는 거는 이 사문, 중국의 오랜 이 이상적인 문명을 지켜내자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다 그 틀 내에서 누구를 척결하고 서양을 배척을 해야 되고 지켜야 되고 천황을 지키고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새 나라를 만들었거든요.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그래서 메이지 유신에서 정권을 딱 잡고 보니까 그동안에 이제 존황양이 도박구, 그러니까 막부 토벌 뭐 이런 거를 가지고 군대를 일으켜서 했는데 실제로 이제 양의를 하면 안 되는 거고 자기네도 개국을 해야 되겠고 정권을 잡고 보니까, 그리고 막부는 토벌이 됐고, 그럼 이제 구호도 없어요. 이제는 앞으로 나갈 때 뭘 갖고 구호를 해야 되느냐, 구호가 없어요. 그냥 막연하게 뭔가 봉건 체제는 안 되겠고 중앙집권 체제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뭐 태정관 제도도 만들어 봤다가,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태정관 제도라는 건 6세기 율령제 국가 당나라의 체제예요. 임시 변통으로 잠깐 가져왔었다가 나중에 이제 내각제도 이런 거 헌정으로 해서 바꿔나가는 거지만은,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하급 사무라이들이 어떻게 해갖고 이상하게 국제 정세가 그렇게 되고 개국이 되고 어쩌고 하다가 너무나 뜻밖에도 이제 권력을 잡았는데
그럼 이 권력을 갖고 무슨 나라를 만들 거냐? 진짜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메이지가 1898년에 오게저의 서문에서 1조에 널리 회의를 열어 공론에 따라 나라 정치를 한다. 아주 좋은 얘기. 마지막 5조. 지식을 세계에서 구하라. 그래서 세계에서 구하죠. 그러니까 이와꾸라 사절단이 다니고 그러는 거죠. 해외에. 그리고 이제 부국강병이라는 말이 이제 우리도 잘 아는 거고, 일본에서 후고쿠 교회, 후고 장빙 이러면서 우리 동양 모든 나라들이 다 잘 쓰는 개념인데, 근데 부국강병이라는 말이 새 나라의 구호가 되기 힘든 게 이유가 뭡니까? 굉장히 옛날 얘기예요. 부국강병은 뭡니까? 이 법과 사상, 진나라 때 사상이에요. 진시황의 사상. 그렇죠? 한비자, 이사의 사상이고, 육아에서 봤을 때는 아주 나쁜 거죠. 그 긍정적인 구호로 쓰기가 참 힘든 게 부국강병입니다, 또.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71년에 그야말로 제가 전대미문의 국가지도부 장기 유학. 그러니까 국가지도부가 2년 동안 유학을 갔습니다. 정말 놀랍고 어처구니 없는 황당한 일이죠. 그러면서 그때의 구메 구니다케라고 내내 기록을 해서 이 사람들이 다녀온 그 기록이 전체가 다 있고, 그 번역까지, 우리말로 번역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구미회람 실기가 이렇게 해서 번역이 되는데, 거기 서문에 보면은, 구메 구니다케가 뭐라 그랬냐, 자기네가 떠나는 이유가, 우리가 유학을 떠나는 이유가, 유학가서 거의 신의 조화라 해도 좋을 정도로 인간이 하기는 어려운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자기네도 71년에 앉아가지고 이제 68년에 명치유신이 일어나서 자기네가 권력을 잡아서 왕정복과가 일어나고 막 이렇게 되고 폐번치연이 일어나고 난리 법석이 났는데 자기네가 봐도 이거는 신의 조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었느냐.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러면 이제 뭐를 해야 되느냐? 개혁의 방향조차 잡을 수 없고. 그러니까 우선 외국에 나가서 보자. 그래서 외국에 나가서 배워온 거를 기반으로 내정의 원칙을 정한 뒤 외교에 관한 기본 방침도 정하기 위해서 자기는 떠난다라고 해서 이와쿠라 사절단까지 이제 갔던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지금 사가의 난이 일어나고 있고 세이난 전쟁도 일어나고, 이 사람들은 사무라이들은 뭐예요? 아직도 전통체제 지켜야 되겠다. 전통체제 지켜야 되겠다라는 건 혁명적인 상황에서 당연하죠. 우리나라 아직도 전통 우리 거 지켜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거의 우리 다 마음속에 어떤 부분을 지켜야 된다고 당연히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일본같이 급격한 변화를, 그렇게 지독한 전통, 그것도 그 전통을 수호하던 막강한 사무라이라는 계층이, 칼 들었던 계층이 있는데 그걸 없애버렸으니 얼마나 그에 대한 반동이 심하겠어요. 그런 저항과 반대가 끊임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그럼 왜 서양 거를 받아들여야 되느냐? 근대 제도가 도대체 뭔데? 근대 문명이 뭔데? 지금 우리가 몇백 년 해왔고 아직도 이렇게 지키겠다고 목숨 걸고 지키겠다는 사무라이들이 수두룩 있는 이거를 굳이 없애갖고 뭘 하려고 그러는 거냐? 사이고 같은 사람도 헷갈렸던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봐. 사무라이를 왜 없애지? 사무라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세난 전쟁까지 일으키는 거죠. 그럼 무슨 기준? 새 사회를 어떻게 만드냐? 그걸 누가 만들어줘야죠.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사문이 아니냐? 왜 공자가 아니고 주자가 아니고 성리학이 아니고 지금 뭘 갖고 새 나라를 할 거냐? 이때에, 딱 이때에 후쿠사와 유키치가 문명개화론이라는 걸 만들어야 됩니다. 이 문명개화론이라는 게, 그러니까 아주 답이 간단하죠. 일본이 추구해야 될 질서, 서양 것 그대로 따라야 된다. 무슨 동도서기, 중체서영?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냥 서양 것 따라가자.
그러면 서양 거가 뭐냐? 서양 사람들이 하고 있는 저거는 뭐냐, 지금. 지금 뭐 2년 동안 외국 다녀오고 그래서 다 좋은데, 그 서양 가서 이렇게 공장도 보고 모두 기차도 왔다 갔다 하고 전기, 가스등이 들어오고 막 전보라는 게 이거 놀라운 일인데 이게 다 뭐냐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전기기관차가 생기고 이게 또 지금 무슨 문명이냐, 이게 어디로 가는 문명이고 이 문명의 가치들은 뭐고 이 문명이 완성되면 어떤 삶의 모습이 나올 거고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는 사람이 처음으로 설명하는 게 후쿠자와 유키치입니다. 그리고 문명이라는 것은 발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다. 요순 시대에 이상적인 시대가 있었다가 거기서 우리가 추락을 해갖고 점점 수혜락을 해서 나쁜 사회로 가서 우리가 항상 글로 돌아가려는 게 아니라 뭐예요? 문명은 발전을 해나가는 거예요. 갈수록 더 좋아질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나빠지는 게 아니라 원래에서부터 멀어져서 나빠지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각 발전 단계가 뭐가 있고 요 발전 단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그 다음 발전 단계에서 이거를 일일이 이제 묘사를 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진짜 문명, 중화 문명 아니다. 이 틀 속에서 봐서는 당신들이 사문 우리가 몇백 년 동안 사문난적 사문 하면서 글 하려던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아주 야만이더라. 차라리 그 기준에 의하면 일본이 조금 낫다. 그렇지만 일본도 빨리 쫓아가야지, 서양을 쫓아가야지 된다. 라는 그 틀을,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선진국이 뭐니까 우리가 몇 년 뒤졌고, 산업화를 해서 따라가야 되고, 정보통신이 뭐가 얼마나 뒤졌고, 따라가야 되겠고, 그쵸? 이런 얘기를 생각하는 어떤 선진국이라는 게 있고, 그거를 따라가야 했고, 그거를 위해서는 이런 시스템을 들어와야 되고, 이런 법 체계를 들어와야 되고, 이런 가치 체계가 들어와야 등등등등, 우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있는 이 담론의 틀 자체가 후쿠자와가 들여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동양에는 없었던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화서이항로, 면함최익현 이런 분들은 우리랑 전혀 다른 대화를 했죠. 이런 대화가 통할 수가 없는. 왜냐하면 모든 문명이 뭐고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고 어떻게 발전하고 이런 가정이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근데 우리한테 너무나 당연한 이 문명론을 후쿠자와가 들여옵니다. 후쿠자와가 제일 먼저 문명이란 말을 씁니다. 근데 이 문명이란 말을 제일 먼저 쓴 게 1862년인데 그때 이제 분교 유럽 사절단이라고 이제 처음으로 이 사람이 유럽에 갔는데 조금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유럽의 통역관으로 이제 따라가서 그 사절단에 따라가서 유럽을 여행하던 중에 수첩에 보면은 그때 썼던 수첩에 네덜란드어로 문명을 뜻하는 베샤빙이라는 그냥 시빌라이제이션이에요. 저 네덜란드 말로. 이렇게 단어를 적어 놓은 게 그 수첩에 있어요. 그러면서 네덜란드 말로 문명을 규정하는 5가지 조건을 후쿠자와가 난학자였거든요. 란각구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먼저. 그러니까 당연히 네덜란드에 갔더니 다 들리는 거죠. 다 보이고 다 들리는 거죠. 영어도 잘했지만 네덜란드어를 먼저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딱 5가지 문명? 시빌라이제이션? 그러면서 이제 이런 단어가 있어 하고 적고서는 거기에다가 그럼 5가지 조건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근데 그 유럽에서 작성된 걸로 추정이 된 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수첩 내용은 대부분 나머지는 일본어와 영어로 했는데 적었는데 이 부분만 네덜란드어로 적었답니다. 그래서 누구는 런던에서 네덜란드 의사의 강연을 들으면서 필기한 것이라고 하기도 하고 네덜란드 잡지를 보고 한 거라고도 하기도 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명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온 건지 아세요? 문명이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동양에 없었던 말이에요. 단어 자체는. 분매이라는 게 뭐냐면요. 두 번째 64년에 나오는데 분메이는 원래 1469년에서 1487년에 일본의 황제의 연호예요. 분메이라는 그러니까 지금 뭐죠? 쇼와 헤이세이 지금 일본이 연호로 하잖아요. 우리가 옛날 광무 하듯이
그 연호가 항상 일본엔 있는데, 그 1469년에서 1487년을 일본 역사에서 그걸 분메이 시대라고 그래요. 그거를 따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분메이 시대가 뭐냐면은, 그때 이제 온인 전쟁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온인은 또 그 전 시대의 연호고, 온인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때 쇼군 아시카가 요시마사가 교토의 히가시야마 문화라는 굉장히 찬란한, 일본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 여기에 이제 사진에 보시면 이게 은각사, 금각사, 은각사가 있죠. 그러니까 이 은각사가 일본 사람들이 가장 아끼는 그 건물 중에 하나인데, 그 은각사가 이 동산 문화, 히가시야마 문화 때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일본 사람 머릿속에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답고 좋았던, 어쨌든 잠깐이었지만 그야말로 문명이 이루어졌던 시대. 그래서 그거를 따와서, 이거를 civilization 분메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후쿠사와가. 그 다음에 66년에 쓴 서양사정 초편이라는 그 책에서 최초의 이 사람이 발간한 책, 그 전에도 조그만 사전은 하나 발간하지만 어쨌든 책을 제대로 된 거 이걸로 보는데, 개화라는 것도 처음 사용해요. 우리가 문명 개화잖아요. 그럼 개화라는 건 어디서 나오냐? 일본 9대 천황의 이름이에요. 이것도. 그러니까 자기네 역사에서 다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명개화 하면은 일본 역사를 좀 알아야지 돼요. 왜냐하면 일본에 있었던 문명과 일본의 천황의 이름을 지금 쓰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서 거기에 그 초편, 이제 그 서양사정 초편, 1편이라는 책에 미국, 네덜란드, 영국의 간략한 역사를 썼는데, 그 역사를 이 사람은 다 이 처음에 책들은 다 번역서들입니다. 그래서 이 리핀커츠 프로나운싱 가제티어라고 그 유럽에 가갖고 이제 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외국어 발음을 어떻게 하고 하는 이런 그냥 길거리에서 파는 잡지예요. 꼭 관광 책자 비슷하게도 잡지 같은 책을 사서 거기에 있는 미국, 네덜란드, 영국의 간략한 역사를 그걸 이제 번역해내는 거죠. 근데 그 번역을 하는데 보니까 이 책에 civilization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civilization이라는 거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등장했던 civilization은 개화로 번역을 하고, 두 번째 한 번 더 나왔을 때 그건 이제 문명으로 후쿠자와가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문명 개화라는 게 civilization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은, 지금 이 문명 개화라는 이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이 지금 말했던 civilization, enlightenment, 이게 도대체 뭔가? 그게 문명 발전 단계론. 그러니까 우리가, 수렵사회에서 농업사회로 갔다가, 그 다음에, 상업사회로 갔다가, 산업사회로 간다. 우리가 이제 보통 역사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이때 나온 얘기입니다. 이때 처음 서양에서 나오기 시작한 얘기들입니다. 그거를 받아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가제티어 이런 잡지를 통해서도 했지만은 특히 후쿠자와가 많이 이거를 서양 사정을 갖다 번역하는 데 썼던 게 뭐냐면 미국의 고등학교 교과서예요. 미국의 고등학교 지리 교과서를 사와갖고 그 지리 교과서들이 그렇게 잘 돼 있었대요, 그때는. 그래서 그 지리 교과서에 보면은 각 세상에 무슨 종족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었고 문명 단계론이 어떻게 돼갖고 미개한 문명, 반개 사회, 문명 사회 하면서 이걸 그림과 도표와 아랍은 어떻고 아프리카는 어쩌고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뭔가 아프리카는 미개한 걸로 생각하고 하는 게 다 뭐예요? 이게 다 이때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이때 고정관념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62년에 샌프란시스코를 여행할 당시에 구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미국 교과서에 보면은 거기에 야만, savage, 미개, barbarous, 반문명, half civilized, 그 다음에 문명, civilized로 세 개의 문명 발전 단계를 나누는
거가 그 교과서들에 다 있는 거예요. 당연한 듯이 교과서는 채용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후쿠사와가 당시에 보유하고 있던 미국의 대표적인 지리교과서인 미첼의 지리교과서, 저기 표지에도 여기 나와 있는 게 그 미첼의 그 지리교과서입니다. 미첼이라는 사람이 이 책이 수십만 권이 팔려갖고, 그러니까 미국이 그때만 해도 이게 1880년, 70년대, 60년대인데요.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도 이제 막 발전하는 단계에서 이러한 지리교과서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팔면서 수십만 부씩 팔리고, 그런 걸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가갖고 후쿠사와가 이제 사오는 거예요. 사갖고 번역을 해요. 자, 그러면 후쿠사와는 뭔 일로 샌프란시스코에 1860년에도 제가 가갖고 이 교과서를 사오게 됐냐 하면 우리가 후쿠사와의 일생을 간략하게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후쿠사와가 1835년 1월에 오사카에서 이남 3녀의 막내로 이제 태어나고, 부친은 부젠국이라는 나가츠라는 조그만 번의 하급 무사로 태어난, 하급 무사였고요, 아버지가. 오사카의 나가츠번 구라야시키에서 회계를, 구라야시키라고 제가 저기 한번 그 일본의 경제 상황, 메이지 유신 이전의 일본 말씀드리면서 오사카의 각 다이묘들이 자기네가 생산한 쌀, 특산품을 오사카 같은 데서 팔아야 됐고, 그거를 팔아갖고 돈으로 해갖고 도쿄에 가갖고 이제 화려한 저택에서 이제 화려하게 그 산킨고타이라는 것 때문에 가서 살아야만 됐기 때문에 또 이렇게 경제가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 오사카가 상업의 중심으로 이제 이미 에도 시대에 떠오르는데, 거기에 나가츠번에서도 이제 그 구라야시키라는 상점을 열어가지고 나가츠번에 쌀도 팔고 나가츠번에 특산물도 사고 또 거기서 필요한 것들을 대도시에서 이제 사다가 나가츠번에 갖다 주기도 하고 도쿄에, 에도에 살고 있는 번주한테 갖다 보급도 하고 이제 이런 역할을 하는데, 그런 그 번의 회사, 상사의 말단 직원이었어요, 아버지가. 회계를 보고 있었던.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나마도 후쿠사와가 1살 반 때 그 부친이 세상을 떠나서 어머니가 자식들을 데리고 어쩔 수 없이 다시 고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고향에 가서 이제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아서 집신 짜고 뭐 여러 가지 허드레이들을 하면서 그 후쿠사와가 자라면서 학교 다닐 돈이 없어서 보통 애들이 5살, 6살이면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었어요, 일본에서는. 근데 14살이 되어서는 학교를 갈 수 있었답니다. 그래서 키도 굉장히 크고 등치도 큰데 굉장히 늦게 학교에 가갖고 그 고생을 했는데, 뭐 이렇게 외우고 그런 건 그렇게 못했는데 오후에 토론 시간만 되면 아주 발군이었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도 말단 사무라이긴 하지만 소위 사무라이인데도 번에서 하는 학교를 못 다녔대요. 자격이 안 돼서. 그래서 항상 같은 나이 또래의 사무라이들의 그 자식들이 그렇게 그 놀림을 받고 괴롭힘을 당하고 이제 그러면서 굉장히 그 봉건 체제에 대한 아주 그 증오감을 이제 그때 키웠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랬는데 이제 그 아버지가 돌아가고 형이 있었는데, 형이 이제 동생 보고, 야, 너도, 형은 뭐냐면은, 형은 나가스번의 성의 문직이었었대요. 아버지는 말단 회계였고, 아버지가 돌아가고, 회계도 볼 줄 모르니까 이제 그랬었는데, 형이, 그럼 너도 뭔가 번을 위해서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는 그러면 오사카로 가서 난학을 좀 배워봐라. 난학을 배우면서 포술 같은 것도 배워서 번에 나중에 다이묘께 도움이 되도록 해봐라. 이제 뭐, 이래서 그러면 이제 집을 떠나가지고는 가다가 이제 여러 가지 저게 있지만 결국은 흘러서 오사카를 가서 오사카에 갔더니요. 오사카에 가갖고 거기 데키주쿠라는 데를 다녀요.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 더치 스터디, 네덜란드의 그 서양학을 공부하는 오가타 고안이라는 사람이 1836년에 설립한 학교인데, 이게 1836년이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우리나라 헌종 때인가? 그런데 일본에서는요,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런 사람이 학교를 자기가 오사카에 세워서 아시모리한의 하급 무사 출신이, 이 사람도 오가타가 1825년부터 오사카에서 란카쿠를 배우고 36년에는 나가사키로 돌아가서 네덜란드 의사 니만으로부터 의학을 배우고 1838년에 오사카로 돌아가서 지금 데키주쿠를 만들고
의사로 활동하면서 그 후 24년간 의학, 자연사, 화학, 물리학을 가르칩니다. 이 데키주쿠가 아직도 그 집이 그대로 그 오사카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소장하고 있던 네덜란드 일어사전, 네덜란드 백과사전 등 서적들을 후쿠사와를 비롯한 학생들한테 계속해서 읽히고 공부를 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어가타 고안이라는 사람이 1849년에 종두법을 도입하여서 에도와 규슈의 186곳의 우두 접종센터를 개설을 하고요. 1858년에 일본에서 콜레라가 창궐했을 때는 급히 유럽의 책들을 섭렵해서 콜레라 치료법에 대한 관한 책을 내고 그랬습니다. 참 놀라운 일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데키주쿠를 우등생으로 졸업을 하고 굉장히 공부를 잘해서 완전히 네덜란드어를 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를 하도 잘하니까 번에서 너가 에도에 있는 우리 번 교회 가서 그럼 너가 네덜란드 우리 번 학생들이 에도로 오면은 그 아이들한테 네덜란드어를 가르치는 교사가 되라 그래갖고 에도에 있는 나가츠 번의 번사에 가갖고 네덜란드어를 이제 가르치기 시작해요. 그게 1858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이 개국한 지 4년째예요. 그러니까 가나카와 조약을 맺은 지. 그런데 1859년에 드디어 그 전에 일미수호 통상조약을 맺어서 일본이 처음으로 개항을 하는 거예요. 시모다, 하코다테, 가나카와 등을 5개 항을 이제 개항을 했어요. 그러니까 1859년이 되니까 드디어 이제 개항이 되니까 보통 사람들도 이제 가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평생 란학을 해서 네덜란드어도 이제 잘하게 되고 자기 그 본사에서 네덜란드 교사까지 돼갖고 야 그럼 이제 개항했으니 외국 사람들도 와 있고 그렇다니까 그럼 나 가봐야지. 그러고 가나카와를 가요. 가갖고는 외국 사람들 만나갖고 이렇게 딱 하고 말을 시켜본데 뭐예요? 네덜란드어를 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네덜란드를 아무도 못해. 그리고 전부 다 영어를 해. 아, 이건 또 무슨 일이야. 평생을 지금 온 세상이 네덜란드어 할 줄 알고 이걸 배웠는데. 그래갖고 얼마나 낙담을 하는지 몰라요. 안 그렇겠어요? 지금 평생 공부해갖고, 야, 이제 모처럼 일본 사람만 데리고 앉아갖고 지금 어린애들 데리고 네덜란드 가리키다가 내가 한번 실력 발휘 좀 하겠다고 외국 사람 만나서 본토 사람들하고 본토 발음 좀 들어보겠다고 갔더니 아예 네덜란드들은 못하는 거예요. 아유, 그래서 그냥 그 낙담을 하면서 그래서 그래도 대단한 게 그럼 알았다. 그럼 나 영어 공부하겠다. 그래서 이제 영어 공부를 시작을 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영어 공부야말로 영어를 가르쳐 줄 사람도 없고 책자도 없고 왜냐하면 난 갖고는 난학 때문에 그래도 몇백 년 동안 번역되어 있는 책들이 얼마나 많고 사전도 있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전혀 진척이 안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1860년에 미국을 갈 기회를 잡아요. 왜 기회를 잡느냐? 1860년이 일미수호 통상조약의 비준서를 교환을 한다고 해갖고 견미사절단이라는 것을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후쿠사와가 찾아가서 여기에 내가 어떻게 끼워보지 했는데 지난번에 한번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미국이 견미사절단이 갈 때에 미국에서 군함을 대주지만 그때에 자기네끼리 일본 사람들이 그 전에 네덜란드로부터 배를 하나 인수를 해서 그걸 가지고 훈련을 계속 해왔었기 때문에 간닌마루라는 조그만 배를 가지고 우리가 정사, 제대로 된 대사들은 사절단은 미국 배를 타고 가지만 우리가 이 배를 끌고 가겠다 그래가지고 자기네가 그 간닌마루라는 조그만 그 네덜란드 배를 개조를 한 거를 자기네들이 훈련한 거를 그걸 뒤에 따라서 가요. 그 배에 선장한테 가서 나 좀 당신 시정으로 갈 테니까 좀 끼워달라고. 그래서 거기에 끼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왼쪽이 이게 간닌마루라는 배고요. 그리고 오른쪽이 간닌마루에 타고 갔던 승무원들이고 후쿠사와가 여기 맨 오른쪽 향해서 오른쪽 끝에 앉아있는 게 후쿠사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서 37일간의 항해 끝에 2월 26일 날 샌프란시스코, 물론 하와이도 들렸다 가고 그러는데
정말 고생도 그런 고생이 없었답니다. 이 조각배 같은 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갔으니 오직 흔들렸고 오직 그런데도 끝까지 이걸 해서 거길 갑니다. 그래서 2월 26일 날 샌프란시스코에 도착을 해갖고 1개월간 머물고 간닌마루는 도로 와요. 나머지 사절단은 이제 워싱턴까지 가지만 1개월만 머물다가 이제 후쿠자와는 요 간닌마루 선원이었으니까 다시 이제 배를 타고 오는데 그 한 달 있을 때, 그 한 달 있을 때에 가가지고 이 사진이 유명한 사진입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사진관에 들어가가지고 사진관 딸 보고 나랑 사진 좀 하나 찍어달라고. 그래서 그냥 사진관에 들어가서 미국 사진관에 들어가서 사진관 딸하고 찍은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진취적이고, 그러니까 옷은 그대로 사무라이 옷 다 입고 그대로 있는데 미국 사람한테 찾아가서 우리 일본서 온 최초의 적인데 나 당신 딸하고 사진 좀 찍자고. 참, 전 너무 놀랍습니다. 그리고는 웹스터 영어 사전, 당연하죠, 지금. 영어 사전이 얼마나 고팠었는데요, 지금. 그래서 영어 사전을 사가고, 영어 사전과 살 수 있는 책을, 그러니까 아마 이때의 지리서들도 다 사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는, 와서는 이제 다시 학교에 가갖고, 이제 가리키고 그러다가, 62년에 또 곧바로, 이번에는 분규 유럽, 사절단이라 그래갖고, 이건 뭐냐면은, 가나카와를 비롯한 5개 항을 열어서, 이제 후쿠사와가 갔다가, 네덜란드 말 못하는 걸 보고 이제 낙담을 했다 그러는데, 그 이외에도 5개를 더 열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가 뭐냐면, 이제, 존왕양이파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예요. 그래서, 외국 공사관 열어놓은 영국 공사관 같은 거를 사무라이들이 습격을 하고 외국 사람을 길거리에서 죽이고 이제 이런 일들이 마구 벌어지고 그러니까는 이제 바쿠프 정부도 정신이 없으니까 이거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이거 조금만 연기하자 그래가지고 그 연기하는 재협상을 위해서 사절단을 이제 보내는 거죠. 그래서 그 사절단이 가서 1년 동안 이제 유럽을 도는 거죠. 그때에 후쿠사와가 나 통역관으로 좀 더 끼워달라 그래서 이번엔 통역관으로 갑니다. 그래서 요 왼쪽에 그 지도는 자기네가 여기 일본에서부터 출발해서 요 동남아시아로 해서 수에즈 운하로 해갖고 유럽으로 해갖고 이렇게 도는 그 분규 사절단의 여정을 지도를 한 거고 요 가운데 사진이 이제 후쿠사와를 비롯한 4명의 통역관들이에요. 자기네들끼리 사진 한 장 찍은 겁니다. 요게 이제 후쿠사와고 그리고 이제 이 오른쪽은 이제 네덜란드 위트렉트에 가갖고 사진을 찍은 겁니다. 아마 이제 드디어 고향 찾아온 것 같았던 기분일 겁니다. 네덜란드어를 진짜 하는 거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위트렉트에서 사진 찍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사진 하나를 했는데 이제 그러고 돌아와서부터 1862년에 벌써 제가 아까도 수첩에 이때 갔을 때 수첩에 베샤빙이라 그래갖고 네덜란드 말로 문명이라는 말을 이제 번역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돌아오자마자 책을 집필하기 시작해서 사왔던 그 교과서들을 번역하는 작업을 해서 1864년부터 서양사정 집필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66년에 초판 서양사정 1권을 내고 요 지금 사진이 이게 초판의 첫 페이지입니다. 서양사정, 그래서 3개의 지도가 있고, 요거는 어디 국회의사당 같은 거고, 이거는 무슨 다리 밑으로, 이렇게 큰 철교 밑으로 배가 지나가는 거고, 요건 큰 범선이 있고 하는 그 당시에 있었던 유명한, 아마 이것도 서양 책에, 미국 책의 걸 그대로 베낀 것 같아요. 그림까지도 그대로 가져온 것 같은데, 그래서, 66년에 초판을 출간하고 68년에 서양사정 외편, 이거 이제 조금 말씀드릴게요. 출간하고 70년에 서양사정 3편을 출간하고 72년에 학문의 권유, 75년에 문명론의 계략까지 출간합니다. 그러니까 70년 서양사정 3편까지는 번역서예요. 서양 거를 그냥 번역해내는 겁니다. 계속해서. 72년에 학문의 권유와 75년에 문명론의 계략은 이제 처음으로 자기 책입니다. 자기가 쓰는 실제로 집필한 책이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서양사정 초편이 15만 부가 팔립니다. 1866년에 나온 책이요. 15만 부가 팔립니다. 도대체 15만 명이 책을 읽을 수 있었다는 것도 놀랍고, 일본이 그 당시에, 그렇죠? 책을 샀다라는 게. 우리나라에 아직도 아무도 15만 부 못 팝니다. 15만 부 책 팔리는 거 거의 뭐 이런 사회과학 뭐 이런 건 더, 뭐 소설이나 가끔 팔리죠. 무슨 소설들은 뭐 무슨 뭐죠? 태백산맥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몇십만 부씩 팔리고 그러지만은 여간 유명한 베스트셀러들 그 소설 아니면 안 팔리는데 1866년 일본에서 15만 팔렸다. 참 여러 가지 부럽지만 진짜 이건 부럽습니다. 그래서 자 그럼 이게 뭐냐? 이 사람이 번역해낸 이 서양사정이라는 그 지리서에서 맺는 이 문명 발전 단계론이라는 게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 저도 이번에 책 쓰면서 처음으로 이제 알았었는데, 이게 당연히 알았어야 되는데, 뭐냐면은, 이게 소위 스코틀랜드 계몽주의. 근데 이게 스코틀랜드 계몽주의가 이게 제가 3편을 먼저 쓰고 2편 개정판, 참고로 2편 개정판이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 나옵니다. 다음 주엔 제가 꼭 들고 오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제가 이 개정판에 처음으로 후쿠사와 이 부분을 이제 집어넣으면서 알았는데, 제가 3편에서는 스코틀랜드 계몽주의를 이제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 존 녹스가 그 장로교를 세우는 그 종교개혁을 굉장히 깊이 다뤘고, 그게 결국은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의 밑거름이 됐다라는 얘기까지도 써놨었는데, 막상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가 피상적으로 알았던 거더라고요. 근데 그 스코틀랜드 계몽주의라는 사상의 조류가 문명발전 단계론을 만들어낸 거더라고요. 그거를 후쿠사와가 또 들여왔던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에 스코틀랜드 계몽주의라는 건 종교개혁과 칼뱅주의 장로교를 통해서 이제 된 거고, 그건 이제 나중에 제가 3권 말씀드릴 때 자세히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역사를 볼 때 아까 그 문명이 어디서 나왔고 어떻게 된 거냐 했을 때 뭐 요순시대부터 나오는 어떤 주나라의 문명이라고 보는 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기독교에서 보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출발하는, 그쵸? 세계관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근대 정치 사상에서 나오는 이 사회계약론이라는 게 나오면 자연의 상태라는 게 있어요. 홉스 같은 사람이나 존 로크가 말하는 인간이 제일 오래된 상태가 뭐냐? 자연의 상태다. 자연의 상태라는 게 뭐냐? 약육강식이다. 네? 만인에 대한 전쟁이 일어나는 약육강식의 세계가 자연의 상태다. 그럼 이 자연의 상태에서 그럼 어떻게 하느냐? 서로가 뭐 죽이고 맨날 센 놈은 약한 놈 죽이고 약한 사람은 잘 보이는 척해서 접근했다가 센 사람이 안 보는 사이에 등에다 칼을 꽂아서 뺏고 이제 서로가 맨날 그러고 살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자연으로부터 부여받은 생존권만 갖고서 싸우다 보니까는 너무나 역설적으로 뭐예요? 생존권이 보장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생존권을 보장 못하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는 일말의 합리성이 있다라면은 뭐예요? 야, 우리 계약 좀 하자. 요거는 지켜주자. 재산, 생명. 이런 거는 지켜주자. 함부로 뺏는 거 하지 말자. 그리고 그걸 혹시 뺏는 놈이 있으면은 뭐예요? 우리가 레바이아산이라는 괴물 같은 정부를 만들어서 그 정부한테 우리의 권리의 일부를 이양을 해서 그 정부가 이 계약을 어기는 사람을 벌하는 걸로 하자. 그래서 사회 계약이라는 걸 해서 사회가 만든다. 이건 이제 나중에 제가 자세히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투표하는 거 생각해 보세요. 투표하는 게 뭡니까? 투표가 우리가 자연으로부터 받은 권리의 일부를 4년 동안 또는 5년 동안 어떤 국회의원이 됐든 어떤 시장 후보가 됐든 대통령 후보한테 잠깐 넘겨줘서 그 사람은 각자로부터 조각조각 받은 그 내 권리의 일부를 가지고 뭐를 해요? 내가 자연으로부터 받아서 내 권리의 일부를 양도하면서까지도 지키려고 하는 나의
재산권과 생명권과 행복 추구권을 지켜라. 지키는데 그 권력을 써라라고 하는 게 그게 우리가 투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계약론이라는 그 가상의 그 신화가 없으면은 투표가 되질 않아요. 민주주의가 작동을 안 해요. 그만큼 사회계약론이라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정치 사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스토리예요, 스토리. 에덴 동산의 창조론의 스토리가 있는 거고 사회계약론의 스토리가 있고 그래요. 그 스토리가 어떤 담론이 어떤 서사가 우리 걸로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정치체제와 이런 게 규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사문난적의 그 세계에서 지금 우리가 옮겨가는 거가 뭐냐면 이 사회계약론과 문명개화 쪽으로 이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미리 말씀드리면 이제 이것도 3권 때 말씀드린 거지만 제가 몰랐던 게 자연의 상태라는 게 호흡스 로크인 줄 알았는데요. 호흡스 로크가 이게 종교개혁에서 칼뱅 같은 사람의 신락원이라는 개념이 나와야지만 나오는 거더라고요. 에덴 동산 하던 사람들이 왜 갑자기 자연의 상태로 갔나? 역시 호흡스나 로큰 사람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구나. 창의적인 사람이구나 생각을 했는데 제가 3권 쓰면서 보니까는 이 종교개혁을 통해 갖고 신락원을 해서 인간은 완전히 낙원에서였던 그걸 잊어버리면서 인간은 너무나 저열한 존재, 쇳덩어리, 정말로 모자라는 존재로 완전히 전락했다. 그런데 그 존재들끼리 서로가 죄를 사하여주고 고해성사를 해갖고 해서 천국의 문을 열어주고 구원을 해주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다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그저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개인 성경 읽고 자기가 기도하고 하면서 하나님하고 1대1로 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제 개신교의 대혁명이 이제 일어나고 그러는데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냐면은 인간은 너무 후진 존재다. 정말 죄성밖에 없고 그러니까 칼뱅이 그래요. 옆에서 누가 보지 않으면 옆에 사람 눈부터 파내는 존재가 인간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가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어디서 이런 자연의 상태에서의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 약육강식 얘기가 어디서 나왔더니 이게 이렇게 종교개혁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 다음 세대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게 호흡스나 로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 그 로크의 거를 받아가지고 아담 스미스가 문명발전 단계론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 이 종교개혁을 통해가지고 스코틀랜드의 장로교 혁명이 일어나서 천주교를 완전히 버리고 장로교로 다 바꾸면서 엄청난 이제 나이 말씀드린 독서가 일어나고 공부가 하게 되고 세계 최고의 문자 해독률을 자랑하는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 글래스고 대학, 에딘버러 대학 같은 대학들이 나오면서 거기에서 아담 스미스, 애덤 퍼거슨, 데이비드 휴움 같은 엄청난 철학가들이 나오고 사상가들이 나오면서 그거를 일컬어서 우리가 스코틀랜드 계몽주의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애덤 스미스가 이때에 미국이 발견이 돼요. 미국 대륙이 발견되면서 이 사람들이 처음으로 미국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봐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은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사는 모습은 너무나도 원시적이라서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원시적인 사회다. 왜? 신락원을 하고 나와서 최초로 사회를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가 사회를 만들어서 가인과 아벨을 낳는데 가인하고 아벨이 뭐를 해요? 목축을 하고 농사를 져요. 근데 아메리칸 인디언들은 목축도 안 하고 농사도 안 진대요. 그럼 이건 또 뭐야? 이건 또 어떻게 된 문제지? 이건 뭐지? 그래서 미국 대륙에 대한 온갖 보고서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선교사들이 가서 했던 거를 정리해갖고 보내고 하면서 책들이 마구 이제 나오면서 아메리칸 인디언들의 그 원시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어떤 사회보다도 원시 단계라는 거를 배우게 되는 한편에 지금 아담 스미스가 살고 있던 스코틀랜드 남부와 잉글랜드 북부에서 뭐가 일어나고 있어요? 산업혁명의 초기 단계가 나면서 상업사회가 나오면서 이건 또 뭐야 보지 못한 사회가 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아담 스미스 같은 사람은 아메리칸 인디언에서부터 자기네가 살고 있던 사회에다가 이상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남쪽에서 이 상업과 산업이라는 이게 움직이면서 나오기 시작하는 희한한 사회가 나오는데 이건 뭐냐 하니까 사회가 다르잖아요. 발전 단계가 있는 거. 지금. 자기 눈앞에서 발전 단계가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발전 단계론이 처음으로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아담 스미스가 그 글래스고 대학에서 네 가지 강의를 했었는데 평생을 그 중에 경제학 강의를 한 거가 그게 출판이 돼서 국부론이에요. 그게 국부론이고 지금 역사 발전 4단계로는 법사회학 강의를 했었는데 그 강의록은 아담 스미스가 자기가 출판한 책들 빼놓고는 다 불태웠대요. 자기가 출판 안 하는 거를 또 못 그런 좀 희한한 그 결벽증이 있는 그런 학자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다 태워버렸는데 너무나 다행스러운 게 뭐예요? 제자들이 열심히 그거를 갖다가 필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의 필기들이 발견이 돼서 여러 개가 발견돼서 그걸 모아가지고 아담 스미스의 법사회학 강의록 책이 출간이 됐는데 거기에 이 문명발전 단계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역사의 4단계는 수렵, 목축, 농업 그리고 상업이다. 만일 난파선의 생존자들이 무인도에 도달한다면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은 땅이 자연스럽게 제공하는 과일들과 자신들이 잡을 수 있는 야생동물일 것이다. 그러나 때로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게 될 때가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야생동물들을 길들여서 항상 잡아먹을 수 있게 할 것이다. 시간이 지나 이마저도 부족하게 되면 땅이 자연스레 상당량의 채소를 생산해내는 것을 보고는 그것을 경작하여 더 많이 생산하도록 할 것이다. 그렇게 탄생하는 농업은 그 나라의 주요 산업이 될 때까지 상당한 세련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러니까 많이 들어본 얘기 같고 그럴듯한 얘기 같잖아요. 지금 이게 아담 스미스가 이거 지금 얘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금. 이랬을 거다. 맞아. 그러니까는 야생동물만 잡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가축을 또 목축을 하기 시작하는 거고, 야생 과일만 따먹다가, 농사를 짓기 시작을 하고, 사회가 발전할수록 처음에는 개인들이 자신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만큼 사용하던 여러 기술들이 분업화하기 시작한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하고 싶은 한 가지를 발전시키는 데 집중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른 것들을 개발한다. 그들은 각자가 자기가 필요한 것 이상으로 생산한 것을 자신들이 필요하지만 생산하지 않은 물품들과 교환할 것이다. 이러한 상품 교환은 같은 사회 내의 구성원들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의 구성원과들도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는 프랑스의 직물, 철공, 기타 작은 물품들을 보내고 그들의 와인과 교환한다. 그제나 저제나 프랑스에서는 와인을 샀던 모양입니다. 상업의 시대는 이렇게 대두하게 된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들이 아담 스미스나 아담 퍼거슨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나오는데 문명 발전 단계론의 요건 다른 인종들입니다. 요건 조지 워싱턴이고요. 이거는 인도 사람인 것 같고, 요건 아프리카인, 이건 어디 남방 사람이고, 이것도 아랍 사람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게 각 다른 문명 겁니다. 요 낙타 있고 중동이고, 요 아프리카의 토인들이 싸우는 장면이고, 요 오른쪽 아래가 요게 문명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유럽 사람들의 거실이에요. 그래서 거실이라서 지금 아버지가 여기서 아버지는 신문 보고 있고요. 이렇게 암치에 앉아서 신문 보고 있고 어머니는 피아노 치고 있고 거기를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다른 식구들이 이렇게 들여다보는 그러니까 거의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중산층의 생활이랑 딱 이런 거죠. 이렇게 상상을 해 놓은 거예요. 이게 문명 4단계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들을 말씀이 많죠. 이 사람이 참 저는 명확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캠퍼스로 개요 대학을 이 사람이 설립을 하지 않습니까? 개요 대학을 설립하면서 거기에 옮겼을 때에 거기 68년에 옮겼을 때에 메이지 유신이 지금 한창 일어나고 있을 때예요. 막 바깥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데 했다라는 연설인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본 사람과 서양 사람들의 지식을 비교한다면 그것이 공부, 기술, 상업, 산업을 보면 가장 큰 것에서 가장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100개 중에 하나도
1000개 중 하나도 우리가 우월한 것은 단 하나도 없다. 우리는 서양의 학문을 반대할 수도 없고 그럴 생각조차 할 수 없다. 이 땅의 가장 바보 같은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우리의 공부, 기술, 상업, 산업이 그들의 것과 대등한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누가 감히 우리의 마차와 그들의 증기기관차를, 우리의 칼과 그들의 장총을 비교할 수 있나? 우리가 음양오행서를 운운하고 있을 때 그들은 60개의 원소를 발견하였다. 우리가 별자리를 보면서 길이를 흉일을 예측하고 있을 때 그들은 유성의 항로를 계산하고 태양과 달의 구성을 탐구하고 있다. 우리가 움직이지 않는 납작한 지구에서 산다고 할 때 그들은 지구가 둥글고 움직인다는 것을 안다. 우리는 일본이 가미들, 신들의 신성한 섬들이라고 간주하고 있을 때 그들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새로운 땅을 발견하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있다. 이 모든 것을 볼 때 서구와 비교했을 때 우리가 내놓을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 일본 사람들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자연적인 산품과 우리의 산과 바다의 경치뿐이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읽든지 아세요? 너무 솔직해서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뭐예요? 동도서기. 야, 그래도 우리의 도덕이나 이런 거는 맞고 윤리규범 맞고 서양 거는 역시 기술, 과학기술 이런 거고 그런 거지. 에이, 그래도 우리께 좋은 거요. 우리께 진짜야. 이게 인간다운 거야. 라고 하는 대부분의 동양 사람들이 서양을 접한, 그렇죠? 이홍장 증국본에서 뭐 전부 다 그러니까 아예 뭐 의정척사 아닌 사람들은 그 다음은 받아들이는 방법이 뭐예요? 다 우리 거, 핵심은 우리 거지만 동도에다가 서양의 기술. 그렇죠? 중체, 몸통은 중국이지만 서양의 기술 들어오자. 이렇게 했는데 후쿠자마는 뭐라 그래요? 우리 거? 아무것도 없지 않냐. 그래, 우리 자연 산천 아름다워. 그거 빼놓고 뭘 내세운다고 자꾸 그러느냐라고 학생들한테 이렇게 가르쳐요. 페리가 74년에 친구한테 쓴 편지입니다. 페리가 도착한 후 도쿠가와 정부가 외세와 조약을 체결하는 정부 행태를 보면서 대중들은 정부가 얼마나 바보이고 약한지를 처음 알게 되었다. 또한 외국인들과 접촉하고 그들의 말을 듣기 시작하고 서양의 책들과 번역서들을 읽으면서 지식이 점차 넓어지면서 그들은 귀신의 정부도, 귀신이라는 게 가미, 맨날 일본 사람들이 하는 가미까지 할 때 그 가미, 신의 정부도 인간의 힘으로 전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마치 귀먹고 장님인 사람이 갑자기 귀가 열리고 눈이 뜨인 것처럼 자신들이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색깔을 볼 수 있음을 알게 된다. 역사상 처음으로 서양인들을 만나면서 일본 사람들은 마치 어두운 침묵과 칠흑 같은 밤에서 왁자지껄한 난투극이 벌어지는 한낮에 갑자기 나온 듯한 느낌이다. 기분이었다. 모든 것이 생소했고 아무것도 자신들의 선입견에 맞는 것은 없었다. 그러면서 이 편지에 이런 게 나옵니다. 나는 꽤 부자가 되었다. 돈 문제라면 나는 나라의 장관들도 하나도 부러울 것이 없다. 전 이게 제일 부럽습니다. 얼마나 책이 팔렸으면요. 그러니까는 메이지 정부에서 계속 정부에 들어오라 그러는 거를 다 거지. 왜? 하도 책이 팔리니까 자기는 지금 정부 들어가서 지금 할 일이 태산 같은데, 책 쓸 일이 태산 같은데. 그러면서 안 들어가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학교가 돈이 모자라면요, 자기가 책 판 돈으로 학교 재정을 대요. 그럴 정도로 돈을 법니다. 책 팔아서. 그래서 같은 편지, 나는 이제 더 이상 번역은 안 할 생각이네. 올해부터 나는 수백 가지 자질구레한 일들에 대해 신경 쓰지 않고 읽고 쓸 생각이네. 건강도 좋아지고 있고 더 공부하지 않으면 지식도 바닥이 날 거네. 한 1년간은 공부만 할 생각이네. 그러면서 완전히 독자적인, 독립적인 학자로 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개요대학교 학교를 세운 거죠. 저는 모르겠어요. 교수하면서 책 쓸 수 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직업이 있으면 책 못 씁니다. 책은 진짜로 아무것도 안 하고 책만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책 많이 사주셔야 됩니다.
정말로 학자들이, 제대로 된 학자들이 나오려고 그러면 아무 직장 없이 책만 팔아서 후쿠사와 같이 돼야지만 제대로 된 학문이 나옵니다. 왜냐면요, 이 수만 가지 자질구레한 일 때문에요, 책 쓰는 게 제일 뭐냐면은 방해가 없어야 돼요, 방해가 없어야 되는데요. 방해가 없다 그래갖고 그러면 뭐 멋있게 뭐 하루에 12시간씩 책 쓰냐면 절대 안 되죠. 그런데 책이 안 쓰여져 가지고 뭐 딴짓하고 뭐 뛰어도 보고 뭐 뭐도 해보고 별짓 다 하는 거조차도, 그렇게 낭비하는 시간조차도 책 때문에 막혀서 괴로워하고 하면서 그래야지 되지, 그 시간에 나가서 뭐 이 일 보고 저 일 보고 무슨 저거 하고 이거 하고 그러면 완전히 또 그거 싹 잊어버리고 다음에 가서 또 들여다보려고 그러면은 처음부터 다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에, 영국 같은 데의 대학 교수들은 우선 수업 일수가 무지하게 적고요. 그리고 대학 교수들이 거의 다 별장이 있어가지고, 뭐 별장이라는 게 뭐 대단한 별장 아니라 어디 숲속에 그냥 호숫가 어디에 조그만 캐빈 하나 해갖고 그냥 방학 때가 되면은 정말로 그냥 떠나요. 가서 서너 달씩 처박혀 있다가 나오면 책 들고 나오고 논문 들고 나오는 거죠. 물론 가서 뭐 배도 타고 뭐 등산도 하고 하겠지만 온전히, 아무튼 이상한 데로 자꾸 빠졌는데, 자하간 제가 그 후쿠사와를 보면서 야, 이러니까 대학자가 나오는구나. 책을 저렇게 사주니까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그래서 학교를 만들고 1872년에서 76년 사이에 학문의 권장이라는 이제 책을 또 씁니다. 이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거는 이제 자기의 생각을 쓰는 책인데, 이 책은 1년에 하나씩, 그러니까 1년에 몇 개씩 논문 형식으로 쭉 해서 이제 나중에 그걸 모아갖고 냈는데, 거기에 첫 번째 문장, 학문의 권장이라는 이 책의 첫 번째 문장, 하늘은 사람 위에 사람을 만들지 않았고 사람 밑에 사람을 만들지 않았다. 나가츠본의 최말단 무사 계급이라고 해서 자기네 나가츠 본사에도 못 가고 14살 때 처음 학교를 가고 같은 또래의 사무라이 자식들의 놀림을 받았던 그 사람이, 그렇죠? 얼마나 절실했겠습니까? 하늘은 사람 위에 사람을 만들지 않았고 사람 밑에 사람을 만들지 않았다.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가르는 기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가르는 기준은 결국은 교육이다. 그래서 나는 교육만 시킨다. 그래서 정보에 안 들어갑니다. 끝까지. 그래서 평생 책만 쓰고 학교만 합니다. 그래서 요 엔제츠간이라는 요게 뭐냐면은 연설관. 그러니까 후쿠사와가 이러니까 또 비판하는 사람들이, 근데 일본 말은 연설하는데, 이 퍼블릭 디베이트를 하는데 영 부적합한 말이다. 서양 말은 그런 게 잘 되는데 일본 말은 우리 맨날 이것만 쓰고 있고 이런 거 잘 안 되는 말이다. 그러니까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러면서 연설관을 학교에다 세워가지고 학생들한테 맨 연설시키는 거를 맹훈련을 또 시킵니다. 그래서 디베이트 할 줄 아는 사람을 만들어내기 시작하고, 이건 이제 오른쪽 내부의 그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스코틀랜드 계몽주의 사상가들이 탄생시킨 문명발전 단계론에 기반한 후쿠사와의 문명개화론은 인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어 왔고 문명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달성하는 건지 설명을 합니다. 왜 서양을 배워야 하는지, 일본이 겪고 있는 근대화의 과정이 어떤 문명사적인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메이지 일본이 추구해야 되는 변화의 내용은 무엇이고 그러한 변화가 이루어지면 어떤 사회에 도달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향과 목표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문명과는 중국이 미개한 나라이고 오히려 일본이 더 문명에 근접한 나라임을 보여주고, 이름으로써 메이지 일본은 후쿠사와의 문명 개화론을 통해서 화해의 질서관을 극복합니다. 소에지마가 가서 청하고 외교 관계를, 대등한 외교 관계를 맺고 3개국의 누레를 철폐시켜버리고 오는 바로 그때에 후쿠사와는 앉아서 사상적으로 완전히 화해 질서를 없애버리고 전혀 다른 식으로 문명을, 인간 사회를 설명할 수 있는 문명 개화론을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자들 거를 따와서 미국의 교과서를 번역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냅니다. 그리고 이 후쿠사와를
1880년 4월 이동인이 가서 만납니다. 그리고 김옥균은 1882년 6월 1일 후쿠사와를 만납니다. 그러면서 후쿠사와를 통해 가지고 여기 왼쪽 사진 이게 이제 이동인 최초로 일본에 건너가서 일본어를 일본 스님이 되면서 득도식을 해서 그래서 그 후쿠사와 유키치를 만나서 나중에 김옥균 같은 사람을 후쿠사와한테 소개시켜주는 사람입니다. 우리 역사에서 사라진 사람인데 너무나 놀라운 인물이고 그 부분 이제 자세히 또 말씀을 드리고 중간에 이제 그 김옥균이죠. 일본에 갔을 때 찍은 사진.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이 문명개화론에 완전히 이제 심취돼서 김옥균, 박용효, 서광범, 서재필 네 사람이죠. 그러니까 단발까지 다 해서 서양 사람 같이 이제 서양의 그 아까 정원덕이 어떻게 서양의 옷만 입고 다니냐, 이홍장이 서양 옷 입고 다니냐고 욕했었는데 이제 조선 사람들이 드디어 개화를 본격적으로 하려고 갑신정변 일으키기 직전에 이 개화파들의 또 사진입니다. 이렇게 이제 또 역사는 연결이 되면서 우리 역사가 후쿠사와와 연결이 됩니다. 아무튼 오늘은 저는 그 후쿠사와가 이번에 책 쓰면서 진짜 얼마나 놀라운 역할을 한 사람인지, 일본 사람들이 왜 그렇게 그 사람을 기리는지, 그 사람들 집회에 아직도 후쿠사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개요대학이 어떤 의미를 갖는 곳인지, 문명개화론이 뭔지, 저도 이게 어디서부터 흘러서 이렇게 들어온 거, 문명이란 말이 어디서 나온 거고, 개화라는 말이 어디서 나온 거, 저도 이번에 책 쓰면서 처음 배웠고, 저는 우리가 이런 거를 알고 있어야지 일본하고의 관계를 제대로 우리가 설정할 수 있고, 물론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제대로 설정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